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오늘 재표결을 비롯한 주요 정치 현안을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례로 만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고정 코너 법학다식. 법학다식에서는 강형욱 씨 사태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 100세에서는요 수면 무호흡 증상 그리고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5월 28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 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이 있습니다. 여야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여전히 좀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오늘 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이 말씀하신 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이 재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여야 입장차가 계속 뚜렷한데요. 지금 일단 재표결에서 통과가 되려면 295명 전원이 이 출석을 한다고 하면 야권이 전부 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대로 국민의힘에선 17표 찬성하는 그러니까 이탈표가 17표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른바 이 결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은 오늘 본회의에 소속 의원 총 동원령을 내리면서 본회의에 앞서서 오후 1시쯤에는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의 마지막 표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공개 찬성 의원이 좀 늘었습니다. 기존의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의원에서 김근태 또 최재형 의원까지 또 합세를 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모두 5명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총력전이죠? 네, 이 민주당도 이 본회의에 앞서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특검법의 통과를 촉구를 하면서 본회의가 끝나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회에서 이 범야권 집회를 열어서 성명서를 낼 예정입니다.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되면 이 통과가 안 되면 계속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새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이 재추진을 하고 또 다음 달 1일에는 야권 또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주말에 좀 그랬던 것처럼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여론전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뭐 오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22대 국회의 방향까지도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약 4년 반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고 어제 끝났습니다. 그 공동선언문도 채택됐죠? 네, 공동선언문이 채택이 됐는데 먼저 경제 분야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한일중 FTA 논의 재개였습니다. 네. 한일중 3국 간의 FTA 논의는 사실 지난 2019년 이후에 중단이 된 상태였는데요. 3국 FTA가 체결이 되게 되면 인구 약 16억 명 가량의 이 단일 시장 정말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3국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의 협력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좀 전기차 때문에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뭐 희토류에다가 또 요소수까지 이 광물들은 지금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이 되죠. 이번에 공급망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실 측의 설명은 특히 좀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 경제 협력을 제안을 하는 분위기였다면. 큰 변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 좀 뭐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16억의 단일 시장이면 네. 세계 최대 시장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공동선언문에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어떤 수위로 언급되느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입장이 모아졌습니까? 네,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삼국이 하나의 뜻은 모았는데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뭐 중국 변수, 특히 중국은 미묘한 좀 입장차를 어제도 드러냈습니다. 이 삼국은 우선 이 한반도의 평화 또 안정을 유지하는 게 이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통보가 됐었던 이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도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 삼국이 좀 미묘하게 엇갈린 부분은 세부 내용이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중국 서열 2인자 리창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 정치적 해결을 추진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좀 밝히면서 사실 좀 더 적극적인 모습에 이 한일과는 이 두 나라와는 분명한 좀 차이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이 시점에 삼국이 좀 모였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상당한 압박 또 상당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우정아 기자 조금 전에 전해 주셨는데 이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이요. 네. 이거 발사가 됐는데 실패했죠. 네, 이 결국 어젯밤에 이 북한이 예고를 했었는데 어젯밤에 결국 이 발사를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비행을 했다가 이 공중에서 이 폭발을 한 걸로 지금 우리 군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발사 1시간 반 만에 빠르게 발사 실패를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군은 어젯밤 10시 44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이 서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 위성의 항적이 포착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사체는 약 2분 뒤인 10시 46분쯤에 북한 측의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가 돼서 공중 폭발한 걸로 평가가 된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북한도 실패를 자인을 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이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를 해서 발사를 했지만 신형 로켓의 일단 비행 중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은 뭐 추가 발사 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비행 중 공중 폭발 사고면 발사하자마자 터졌다는 뜻인데요. 네. 2분 만이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이런 속보가 어젯밤 늦게 전해졌잖아요. 네, 우리 네. 정부 대응은 어땠습니까? 네,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실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건 이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번 발사를 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 보고 규탄했습니다. 네. 미국 입장 나왔습니까? 네, 이 간밤에 미국도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발사와 관련한 저희 KBS 질의에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에 지금 금지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관련 기술이 사용이 됐다면서 역시나 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도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 경로를 통해서 북에 엄중히 항의했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일본은 어제 발사를 감지한 직후에 오키나와현 일대에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을 발령했다가 뭐 일본을 지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한 뒤에는 20분 만에 경보를 해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 한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육군 훈련병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사 중입니다만 이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그 이른바 얼차려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저희 KBS 취재 결과 이 사고 당시 이 훈련병은 무게 뭐 약 20kg 안팎의 완전 군장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팔굽혀 펴기를 했고 역시나 군장을 한 채로 연병장 2바퀴를 걸은 뒤에 당시에 있던 이 현장 간부 지시를 따라서 뜀걸음 또 달리기까지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 보행과 이 뜀걸음까지 합친 거리는 약 뭐 1.5km 정도로 지금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 모두 이 규정 위반입니다. 이 육군 규정상 우선 이 팔굽혀 펴기는 이 군장이 아니라 맨몸인 상태에서 이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완전 군장 상태였죠. 네. 또 얼차려는 뜀걸음 대신에 걷기만 가능한데 이번에 뜀걸음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완전 군장을 한 채에는 걷는 경우만 가능한데 말씀드린 대로 걷는 경우만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1회당 1km 이내만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초과를 한 걸로 역시나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망한 훈련병은 당시에 연병장에서 쓰러졌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대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육군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육군은 지금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이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민간 경찰과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뭐 유족들의 슬픔을 좀 덜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좀 정확한 진상 조사가 나와야겠습니다. 예,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죠. 어제 경남 사천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이 나사를 표방하면서 영어 이름도 이 카사로 이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가 된 지 넉 달 만에 이 출범을 한 건데요.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우주 관련 업무를 모두 모아서 이 총괄을 하게 됩니다. 뭐 관련 정책과 연구 개발에다가 산업 육성, 또 국제 협력, 또 우주 안보까지 주 업무를 맡아서 모두 막나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주항공청은 이 2032년에 달 착륙을 목표로 한 착륙선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또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네. 당장 이 내년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 사업도 이 총괄을 하게 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조만간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또 임무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또 이 정부 중심 지금의 정부 중심의 우주 개발을 민간 주도로 넘길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좀 자리를 잡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이번 이 우주항공청 출범의 주요 이유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이 우주항공청 일단 이제 출범을 했는데 네. 아직 인원이 전부 차지 않아서 네, 이른바 네. 개문발차 상태로 네, 네. 우선 출발한다. 이런 네. 소식도 제가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격 시사 듣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 7시 3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 다소 쌀쌀합니다.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전 대구 25도, 광주 27도 등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오전까지 약한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저녁 무렵에는 전남과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전라도 서해안과 경상도 동쪽 지역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출근길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달래내 고개에서는 1차로와 2차로가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막혀 있습니다. 천안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옥산 분기점에서 휴게소까지는 1차로와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동김천 나들목에서도 작업 중이라서요.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입니다. 당진에서 당진 부근 사이 1차로와 2차로 작업 중이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평택 부근까지는 1차로와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까지 막히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은 천지남교 2차로에서 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입니다. 창원 쪽으로 점존 함창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서 있으니까요. 부근이시라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이 재표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여러 가지 파장이 올 것 같습니다. 신지어 전 의원 모시고 전국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검법 재표결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네. 17표가 이탈. 그러니까 지금 295명 의원 전원이 이제 그 표결에 참여했을 때 이제 17표가 이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원내 지도부에서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상황을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제 의결 때는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 투표만큼 그 가변성이 높은 투표가 없습니다. 그래요. 일반 유권자들은 악수해 보면 이 사람이 날 찍을지 않을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네. 의원들은 그 선수들 아닙니까? 다 포커페이스들이에요? 예.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뭐 지금 동아일보 어제자 보도에 보면은 찬성표 찍으려고 고민하는 의원들이 한 5명 정도 있다. 그리고 원내 지도부 쪽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의원도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거 다 합쳐보면요.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 지도부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조금 좀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네. 아예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서국적 찬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런 의원들도 좀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의사 표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야당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야당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저는 아주 일부 소수가 아주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이게 생각이 출석을 듭니다. 안 하면은 누가 안 했는지가 바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죠. 차라리 출석해서 뭐 찬성이든 반대든 던지면 무기명이니까 예. 누가 던졌다. 이거 5명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한 사람 말고는 네.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만약에 특검 찬성을 생각하더라도 네. 출석할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전자투표하고 무기명 기밀투표하고 이게 차이가요.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자기 자리에 착석을 하면 재석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기명 기밀투표는 아시다시피 기표소에 들어가고 뭐 찍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자기 그 명찰, 자기 이름이 적힌 명찰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그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명패함이 있고 투표제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명패함도 넣고 투표제함도 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이게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또 기술적인 측면도 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그 명찰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는 들어가지는 말고 그럼 아무것도 안 찍은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예. 예. 그리고 명패함에 그 명패 넣고 아무것도 안 찍은 투표용지 넣고 그러면 그 기권으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식의 사실상의 공개 투표를 해버리면은 그래도 뭐 의회 사태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뭐 아이디어도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신재호 의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이게 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 의원 투표의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네. 예, 부결되더라도요. 뭐 예를 들어서 이탈표가 한 10표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이게 심리적 저지선이 붕괴되는 그런 정치적 그 타격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22대 국회가 108석이니까 8석이 무너지면은 이제 거부권 행사에 그게 사실상 거부권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8표, 네. 22대 국회. 물론 이제 사람이 바뀌니까 또 다른 거지만 그래서 10표 이탈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좀 심리적 저지선이 흔들리는 그런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양당 모두 이제 부결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이제 다시 의지도 확인하고 뭐 당론도 할 텐데 네. 이런 경우 당론은 거의 강제적 당론이라고 봐야죠. 네, 강제적 당론인데 네. 뭐 지금 벌써 5명이나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고 커밍아웃을 그 했기 때문에 경우에 어떤 조치가 당 차원에서 필요하고 가능합니까? 과거에 20대 국회 말이었습니까?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 그 법안 하는데 금태섭 당시 의원이 기권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징계를 했잖아요. 그때 말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헌법이나 국회법에 보면요. 국회의원은 그런 그 당론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기관이니까. 예. 예. 근데 그 국회법을 어긴 그런 징계다 해서 그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도 비판했거든요 그때. 예.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당론과 다르게 소신 투표를 해도 네. 무슨 당 차원의 징계나 이거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 더군다나 이제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임시 네. 지도부 때문에 그런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예, 지금 뭐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현역 의원 중에 안철수 의원이 있는데 네. 김태흠 지사, 충남도지사죠. 네. 아니 그런 소리 하려고는 당을 떠나서 해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김태흠 네. 지사의 그런 주장은 주장대로 또 뭐 우리가 또 경청해 봐야 된다. 근데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왜 왜냐하면 취임 2주년 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특검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특검의 시점. 네. 특검의 시점. 지금 공수처는 뭐예요? 민주당이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갖고 만든 수사기관인데 그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네. 특검하자 뭐 자기 모순이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이 그렇게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찍겠다 무슨 명분과 논리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지금 공수처 수사 말씀하셨는데 그 이른바 그 VIP 경로설 이거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성일정 의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아니 대통령이 국권 통수권자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로하는 게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야 그러면 그동안 경로설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경로했다고 지금 자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역공도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별 그 의미 없는 논쟁인데요. 네. 그러니까 화냈으니까 너는 유죄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화냈으니까 그렇죠. 너는 유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사 외압 VIP의 경로가 수사 외압으로 연결됐는지 아닌지 그게 법적으로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수사 외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아직 경로설은 사실로 확인된 상황은 아닌데 백보양구에서 화냈다고 경로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경로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신조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지금 여건이 좀 궁색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VIP 경로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펴느냐 하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이게 사실상 경로가 있었던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약간 이제 그런 점에서는 분위기상 좀 코너에 몰리는 듯한 이런 거는 있죠, 사실은. 근데 지금 경로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수처 또는 경북경찰청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뭐 수사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 최상병 특검법의 가장 독소 조항은 뭐냐면요. 특검 임명권이에요. 특검 임명권. 이제 지금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쪽에 그 속에서 2명을 고르고 민주당이 고른 2명 중에 1명을 이제 대통령이 선택해야 되는데 네. 대한변협에서 이렇게 추천할 때 보면요. 좌우 균형을 맞춰서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대충 왼쪽 2명, 왼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2명, 오른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2명 이렇게 한다고 봐요. 네. 그러면 민주당 왼쪽 2명만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서 좀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공수처 수사가 끝난 시점에 특검 임명 방식을 바꾸면 돼요. 과거에 보면요. 그냥 대한변협이 2명을 추천하면 그냥 뭐 민주당이 고르는 거 없이 아하.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과거에도 그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수정안을 내서 그렇죠. 특검 문제를 정면 돌파하자. 예, 공수처 수사 끝난 시점에 특검 임명 방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꿔서 하면 우리는 수용 의사 있다. 이렇게 오히려 치고 나가는 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게 이탈표로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오늘 재표결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시간이 없네요. 네, 좀, 물리적으로. 네. 자, 조금 다른 문제 다뤄볼게요. 이게 이제 21대 국회가 이틀 남았습니까? 네. 그런데 연금개혁안이 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금 그 팽팽한 여야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신재우 의원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이 바둑에서도 선수를 뺏기면 안 된다. 집으로 약간 손해 보더라도 선수는 계속 잡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래요? 정치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 주도권을 쥐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슈 선점. 이슈 선점. 예. 그런 점에서 기습을 당했다. 허를 찔렸다. 정부 여당이 예. 이재명 대표한테.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뭐 이런 거를 기습했다는 건 뭐 저는 그건 100% 정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여당에서 너 그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한다고 해서 그게 이슈 선점 당한 게 그렇죠. 달라진 회복이 건 안 아니다. 됩니다. 회복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선수를 뺏긴 게 안타깝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이제 원포인트 영수 회담을 제안을 했잖아요.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 영수회담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자 그럼 21대 국회에서 이 9%를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4%로 하는 이 모수 개혁을 하자. 그 대신 대통령은 그 대신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근본 개혁이 안 되니까 구조 개혁을 해야 되니까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바로 최우선 과제로 해서 금년 내로 구조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그 약속까지 하라. 그러면 내가 21대에서 모수 개혁하는 거 나도 찬성하고 그렇게 패키지로 엮었어야 된다고. 그렇게. 예, 그렇게 패키지로 엮었으면은 이 기습을 당했지만 그거를 나름대로 정상 궤도로 다시 돌려놓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장군 했으면 먼 군 제대로 했어야 됐다. 되는데 예.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특검 문제도 그렇고 네. 그것도 역제안을 했어야 됐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연금 개혁 문제도 역제안을 했어야 됐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런 게 정치 영역이잖아요. 그게 이런 게 정치예요. 이른바 전략이고 정무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 왜 그렇게 정부 여당이 못하는 거예요? 그거 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보수 신문에서도 그런 한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네. 이게 뭐 진지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리어스하게. 네. 맞으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홍준표 시장이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부터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계속 대통령이 그 여당 믿고 국정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실상 이제 자발적으로 당적 이탈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해 버리면 108석의 야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지. 그러면 뭐 192석의 야권 중에 108석의 야당 이게 무슨 힘을 쓰겠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주장은요 엄청난 그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의 소수 야당으로 전락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대통령 본인은 어떻게 되죠? 이 과거에 보면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5명의 전직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다 그 시점이 임기 말이에요. 그렇죠. 임기 직전이죠. 임기 말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여대 야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아니고.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그때 의석수 차이가 20석도 안 됐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도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네. 임기 말이고 국회 의석 분포가. 근데 지금 임기 중반에 이 뭐 80석 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내가 승냥이들의 먹잇감이 될게. 그 얘기거든요.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탈당하면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을 걱정하기보다는 탈당한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우선적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냥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다는 표현일 것 같은데. 근데 그 홍준표 시장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은근히 네. 이제 저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응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진짜 제대로 지원 사격조인지 지능적 안티를 하는 돌려가기조인지 헷갈려요. 좀. 그래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전대 선관위원장 서병수 네. 의원 임명한 걸로 봐서는 또 7월 말 8월 중순에 어쨌든 전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서병수 의원이 뭐 여러 가지 그 경력이 그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뭐 원만하게 잘 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의 그 국민의힘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봤을 때 좀 뭔가 역동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해야지만 뭔가 이제 수습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역동적인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뭔가 지금 거론되는 좀 이른바 빅샷들이 여러분들이 다 그 참여를 하는 그런 저기 역시 후보들이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경선을 해야 네. 전당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나오고 나경원 전 의원도 나오시고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나오시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좀 흥미진진한 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지금 전대 룰 가지고 어쨌든 뭐 민심은 좀 반영해야 된다는 건 큰 흐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당심 70, 민심 30 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네. 그 전대 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민심이라는 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 경우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아하.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는데 이 보면 당원 투표랑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요. 거의 그 동조화되는 현상도 있어요. 아하, 예. 예. 근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을 때는 실제 역선택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니 저 국민의힘 대표를 또 뽑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왜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은 확실하게 있어야 네. 된다. 그걸 전제로 네. 민심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저는 뭐 그리고 그게 당원 투표는 크게 차이 안 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 총선 백서 특위가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네. 그 총선 백서 특위 그 조정은 위원장이 전대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어쨌든 총선 백서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미 그건 정치적 수명을 전 다 했다라고 아하, 보고요. 그래요? 지금 내봤자 의미 있게 누가 그걸 정독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정치적인 의미는 이미 다 상실을 했다. 예. 그러면 총선 참패를 어쨌든 분석하고 네. 또 거기서 교훈을 찾고 뭐 이런 작업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아니 특위에서 하든 말든. 4년 전에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뭐 백서 작업이 이미 의미 없다고 해버리면 예. 이번 전당대회가 바로 그런 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당대회가요. 네. 이 참패한 이 보수 정당을 어떤 식으로 재건할지 이 재건에 대한 비전과 전략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백가정명식 논쟁을 하면서 거기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네. 오히려 백세에서 할 작업을 그런 식으로 저는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지 네. 이미 그 공정성 시비에 걸려가지고 외면당한 이 백서를 그 고집을 피우고 내는 거는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 전당대회에 나갈 당대표 후보자들이 네. 나는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네.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당을 대표가 되면 이렇게 그렇죠. 당을 혁신하겠다, 그렇죠. 개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고 이걸 갖고 정책 노선 논쟁, 그렇죠. 저는 정치 노선 논쟁 예.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요번에 그 패인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수직적 당정 관계가 문제였다면 이 당정 관계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 수도권의 취약함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든가 뭐 이런 그걸 가지고 그 논쟁하고 거기서 선택을 받는 전당대회가 되면은 그게 사실상 백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백서 특위는 지금이라도 해체하는 게 좋습니까? 뭐 해체할지 안 하나 뭐 해체하라고 아니면 이미 의미 없는 예. 존재가 돼서 예.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아서 할 거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신재호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정밀농업연구소에서 기후변화와 미래농업을 연구하는 남재작입니다. 5월 20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꿀벌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농산물의 3분의 1은 화분맥의 생물이 있어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의 대부분을 꿀벌이 하고 있죠. 그래서 꿀벌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농산물뿐 아니라 야생식물도 대부분 벌과 화분맥의 생물이 있어야 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30년 전 대비 4분의 1이 줄어들었고 미국에서는 상업용 꿀벌 군집의 4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꿀벌을 대신해서 뒤형벌 등 새로운 벌을 도입하고 있고요. 꿀벌이 사라지는 데는 기후변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꽃피는 시기와 벌이 활동하는 시기가 달라지는 시기적 불일치가 벌의 먹이 활동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꿀벌이 줄어들면 꿀벌이 매개하는 작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꿀벌과 수분곤충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벌꿀을 구매하면 양봉 농가들이 벌을 치고 산에 더 많은 꽃나무를 심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꿀벌과 곤충의 서식지가 늘어나면 결국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연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오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26도, 대전, 대구, 부산 25도, 광주 27도 등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오르면서 낮 동안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반면 동해안과 제주도는 북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강릉 21도, 제주 22도 등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동쪽 지역의 기온도 크게 올라 서울 27도, 강릉, 대구 29도 등의 낮 기온에 보이며 전국에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전까지 약한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 무렵에는 전남과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전라도 서해안과 경상도 동부 지역, 제주도에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경상도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
산지에는 오전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전격 시사 2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모시고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 다시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승래입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대전이요? 대전 어느 지역입니까? 대전 유성구 갑입니다. 유성갑. 그저 유성온천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 유성의 남쪽인데요. 네. 그래서 유성 온천이 있고 유성 오일장이 서는 곳이고. 네. 카이스트와 충남대, 한밭대, 국립대가 세 곳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22대 국회에 진출하셨는데 그러면 3선 의원. 예, 이번에 3선에 되시는 성공했습니다.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 국회 과방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금 깁니다만 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이쪽에서 활동하셔서 그런지 그 과방위 위원장 물망에도 오르시네요. 예. 그 요번에 이제 22대 국회 원구성을 하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선수나 나이 그동안의 관례보다는 전문성을 좀 중시해서 상임위원장을 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지난 21대 때 4년간 제가 간사를 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예. 저희들이 집권했을 때 여당 간사를 2년 했고 또 야당 간사를 2년 해서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방위는 과학기술과 ICT, 방송 이게 크게 세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세 분야에 대해서 두루두루 현안을 꿰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맡겨지면 잘할 자신도 있고요. 예. 생각이 있으시군요. 아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상임위원장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두 개는 꼭 가져가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법사위원장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사위원장은 사실 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일종의 이제 관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원래 법사위의 성격이라는 것은 체계와 작구라는 약간 형식적인 것을 손보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막 상원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뭐 법안을 보이콧하는 그런 수단으로 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어요. 특히 이번 21대 국회 그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에서 맡았는데 실제로 법안 처리를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당이 법안을 보이콧했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건 결국은 법안 처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안 통과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제1당이 만든 게 맞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거 하고 이제 운영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되겠다. 이거 포함해서 11개다. 이런 그렇습니다. 뭐 같은데요. 보통 이제 18개 위원회 중에서 뭐 의석수 대비하면 11대 7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럴 경우 법사, 운영 또 과방위까지 포함해 요 3개는 민주당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꼭 가져가야겠다고 이제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공언하고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그럼 법사위원장 누가 할 거냐 가지고서 또 아주 뜨거웠던 것 같은데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원내대표의 이제 권한으로 돼 있어서 아마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서
이러저러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지난번에 뭐 들리는 얘기가 뭐 추미애 전 네. 대표가 뭐 의장 추천이 실패하면서 법사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어제 밝히기를 국방위원회 가서 일하겠다라고 밝힌 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떠도는 얘기들과 실제 진행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다. 예, 예. 예. 뭐 그냥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 김칫국 마시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여야 그 원구성 협상이 우선 어떻게 되는가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게 순서상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국회법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5일 날 의장을 선출하게 돼 있고 7일 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네. 가능하면 국회가 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일주일 정도 여야 원내대표가 좀 압축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22대 국회는 법을 잘 지키면서 출발했구나. 네. 그런 사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오늘 순직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이 있잖아요. 몇 시에 본회의가 열립니까? 오늘 2시 보통 이제 본회의는 2시에 항상 열리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여야 협상에 따라서 개의 시간은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워낙 중요한 현안이니까 그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한번 점검하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총 소집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저희들이 1시 20분에 의총 소집이 돼 있고요. 아마도 국민의힘도 네. 뭐 의총을 할 겁니다. 아, 그러면 대개 2시에 뭐 본회의를 그렇습니다. 열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 상황을 예상하십니까? 예상보다는 사실은 이 특검법은 통과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제, 마무리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소신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서 찬성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또 국민들에도 압도적인 여론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어떻게 전개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그 가결 가능성보다는 부결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전망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런데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의사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예.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조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일말의 또 기대감도 갖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권 쪽에서는 오히려 야당 쪽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 거기도 낙천자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던데. 뭐 그렇게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로 되긴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요. 대체로 뭐 부결 전망들을 다들 하니까 부결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조성래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21대 국회에서 가결시켜서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쎄요.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쪽 의원들을 뭐 여러 사람을 접촉을 하고 막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편지도.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뭐 이제 박주민 의원이 본인의 이제 진정성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한테 뭐 정당을 떠나서 동료 의원들한테 호소하는 것은 비단 이 해병대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의 경우에도 많이들 하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한테 호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호소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 여권 내부 상황이 이제 그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5명이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5명의 의원들에 대한 여권 내의 이런저런 비판, 그것도 상당히 수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뭐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하면서 만약에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계속 여당 소속으로 있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좀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여권 내의 움직임은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보호라는 표현은 정치적 약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이건 보호라기보다는 비호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주
뭐 복잡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병대원이 순직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잘 규명해 보자라는 것이고 그 수사 과정 속에서 누가 외압을 행사한 게 있는 것인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밝히자라는 것인데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할 일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대통령에 대한 보호 얘기까지 나오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과 또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이 해병대 순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일종의 방증 아니냐 이렇게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라기보다는 비호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집단적으로 몰락하게 될 아주 최악의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여권 입장에서도 이 특검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권에 어쨌든 이 특검법을 둘러싼 뭐 균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를테면은 이제 상대가 균열되고 분열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래도 여야 관계라고 하는 게 좀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좀 걱정하는 건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이 사건 그 자체로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재의결 표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특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소신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것이 22대 국회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과 1당과 2당이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하고는 크게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21대 과제로서 마무리가 되고 22대는 새로운 당선자들로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바뀐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원내대표에게는 조금 영향을 주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22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총선 직전에 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원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두 분이 이상민 계시죠. 의원은 바로 옆지였고. 네, 그렇습니다. 였군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이 특검 문제는 신속 처리 안건,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에 181명이 요구해서 표결해서 이제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때 서명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 두 분이. 그러니까 당신들의 소신껏 저는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이상민 의원은 좀 정략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 제안할 때는 정략적이지 않았고 지금은 정략적이라는 말씀이 좀 이해할 수 없고요. 김영주 의원도 좀 소신껏 좀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대는 20대로 끝나는 거고 22대는 구성원이 절반 가까이 바뀌어서 영향은 받겠지만 다른 국회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특검 재의결이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다들 보도를 하니까 그럴 경우에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당 공식 법안으로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예, 재발의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21대와 22대는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의원님 말씀하고 조금 느낌이 좀 다른데. 그런데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이 예를 들면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연금 개혁 아닙니까? 네. 그런데 21대 국회 때 모수 개혁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면 22대로 넘어가지는 않겠죠. 네. 그건 이제 구조 개혁 문제를 집중해서 논의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21대 국회 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22대 넘어가는 그러니까 과제는 넘어가고 사람은 바뀌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성래 의원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연금 개혁안 얘기도 그럼 좀 바로 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몇 가지 큰 개혁을 말씀하셨어요.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네.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개혁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과제를 뒷받침하자고 여당에서 요구해서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었던 겁니다. 국회에. 그래서 논의를 거쳤고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 안에 대해서 결국은 처리 여부만 남아있는 것인데 그거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초에 제안하셔서 연금개혁안
그리고 여당의 주장 이런 것들 다 반영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연금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우선 1단계 개혁을 하고 그 2단계 구조개혁을 하자라는 제안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것도 뭐 정치적 계산 이런 것보다는 21대 국회에서 공론화됐던 것들을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자라는 저는 충정 어린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까지 화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미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정략적인 제안이다라고 이제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또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한 달 전쯤에 어쨌든 이제 최종적인 협상 끝에 결국은 결렬되고 결렬 선언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연금 문제에 대해서 일체 뭐 발언을 안 하다가 불과 21대 국회 폐회 며칠 남기고 갑자기 들고 나오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는 제안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쟁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기는 그렇게 뭐 이해할 수 있고 혹은 또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들 민주당 당내에서는 그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 끝나고 총선 끝나고 나서 몇 차례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당의 간사, 그러니까 연금개혁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네.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요. 네. 내부적으로 토론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대표의 발언이 나온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다 갑자기 나오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당내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주장이 일면 타당한 면도 있겠죠. 근데 당내에서는 상당히 깊은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조성래 의원은 1단계 모수개혁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2단계 구조개혁 얘기를 여야가 의논해 가면 되지 않냐 이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제안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입장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거는 대체적으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문가들 또 여야 정치권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또 정부도 그렇고요.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어서 하면 참 좋겠지만 네. 실제로 구조개혁은 엄청난 이해관계에 또 얽혀 있고 네. 또 직영연금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복잡하고 지난한 정치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우선은 연금의 고갈 상태를 좀 뒤로 좀 미루는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모수개혁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현실적이라고 이제 조성래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하신 대로 일단 모수개혁을 우선 이게 너무 화급하니까 그것부터 하자는 건데 그걸 해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구조개혁은 워낙 이해관계 상충이 많아서 이거는 영원히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차제의 모수개혁의 그 절박성을 다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패키지로 해야 어려운 구조개혁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 21대 국회 연금개혁안을 처리를 반대하는 이제 갑자기 동원된 논리고요. 예. 그동안 계속 그 대통령실도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요. 그 단계적 개혁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던 겁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와서 표결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그걸 묶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네. 예, 그거는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21대 국회에서 이게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모아진 것이고 여야가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소득 대체율을 몇 프로를 할 거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안들을 우리가 받겠다고 한 거예요. 44%.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오늘이라도 정책 결단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어제 이틀간에 걸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이제 재개가 된 건데요.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그 3국이 같이 정상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 동북아, 동아시아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정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영내의 여러 가지 긴장 관계들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공동의 이익이라는 게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동의 현안들도 있고요. 그 현안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일중 정상회의는 어떤 형태로든 정례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경제협력 문제도 있고 또 북핵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번 중국의 태도는 되게 경제협력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아마 중국의 전방위 대중국 압박에 대한 돌파구를 열기 위한 의도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 같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좀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달리 약간 좀 소극적이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각 나라가 처해 있는 이제 상황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각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우는 외교 안보라고 한다면 중국의 경우는 경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본의 경우 또 뭐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각기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중심이 좀 달라진다. 그런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랬을 때 서로 간에 그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게 바로 외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그 엊그저께 왜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선인 때 약속을 기자들하고 지키면서 김치찌개도 하고 계란말이도 직접 만들고 했잖아요.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 예, 뭐 그런 거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언론인은 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하는 존재지 서비스를 받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질문이 없으면 그건 그런 건 사실 그래서 형식적인 쇼다 이렇게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이 그 과정 속에 질문이 자유롭게 오갔으면 참 좋았겠죠. 예. 앞으로 그런 것도 기대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진짜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본질이다. 그게 본질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한 번 더 뉴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잘 모르는 주제를 들고 오셨네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웨어러블 기기. 예, 어떤 겁니까? 뭐 지금 스마트워치 쓰시는 분들은 요즘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 이게 손목에 차는 시계처럼 생긴 그렇게 거? 이제 몸에 뭐 입는 것 같은 기기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뭐 시계나 안경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반지 전쟁. 이제 스마트 링이 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여기에 끼는 거예요, 손가락에. 네, 손가락에 끼는 반지가. 여기에 그럼 조그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일반 반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네. 예, 이게 어떤 그 기능을 합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7월에 출시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에 언팩 행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될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좀 궁금하잖아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헬스케어 디바이스 제품이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를 보니까 요즘에 웨딩 밴드도 많이 하는데 그냥 이제 반지 중에서 그런 어떤 이제 뭐 보석 같은 거 안 붙어 있는 그냥 매끈한 반지들 있잖아요. 그래요. 예. 네, 그거랑 좀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착용하면은 잘 잤는지 일단 수면 패턴을 좀 추적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수면 품질을 뭐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심박수 측정 이 기능은 기존의 스마트워치에도 다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혈압, 산소 포화도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스마트워치 중에 기능이 높은 거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반지로 담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왜 시계가 아니라 반지로 또 만들었을까? 예. 뭐 이게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크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스마트워치는 뭐 다른 기능도 좀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아요. 아. 뭐 길게 하더라도 뭐 이틀 정도잖아요. 근데 이 링은 지금 아직 물론 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한번 한번 착용하면. 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진짜 반지처럼 그러니까 결혼 반지처럼 껴놓고 그냥 일주일 내내 쭉 생활을 하다가 한 번 정도 충전을 하면 되니까 자기 생활 패턴, 뭐 수면, 특히 이제 잘 때는 시계 빼놓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시계 그러니까 풀어놓고 자야지. 그렇죠. 근데 뭐 수면의 품질 같은 거 검증하기도 좀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링은 이 반지는 안 빼고 자도 되니까. 그렇죠. 잘 때까지 계속 측정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시계는 이제 손목에 딱 맞게 안 차면은 측정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링은 거의 맞춰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손가락에 예. 딱 맞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크게 뭐 9개의 사이즈를 준비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에 딱 맞게 아하. 껴가지고 이제 좀 철저하게 그 수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보다는 반지가 더 비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갤럭시 워치 기준으로 예. 보면 한 33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갤럭시 링 스마트 링은 한 4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태예요. 아직 공식적으로 뭐 가격이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비싼 거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 회사들이 전부 이렇게 그 반지나 또 웨어러블 기기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맞아요. 지금 애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애플은 네. 아직 뭐 언제 출시한다 이런 예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스마트 링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은 많이 보도가 됐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건강관리 기능 외에도 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이미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애플이. 그러니까 이제 반지를 차고 어떤 이제 사람이라던가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뭐 골프장에 쓸 수 있을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추정도 해볼 그래요?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예. 기능도 좀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애플이 이제 지난 2월에 출시했던 비전 프로는 주목을 좀 많이 받았죠. 이제 워낙 고가이고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됐거든요. 6월에 네. 출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사용자들은 많지 않지만 이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거는 이 VR 기능, AR 기능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렇게 저 고글처럼 이거 말하는. 맞아요. 고글처럼 그래요? 쓰고 예. 보면은 실제 외부 세계도 보이기도 하고요. 보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일종의 이제 SF 영화처럼 그런 앱 같은 것들이 이 화면에 둥둥 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선에 둥둥 떠 있어서 SF 영화 보면 이제 손으로 막 이렇게 화면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옮기고 예. 던지고 이런 장면들은 좀 영화로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맞아, 뭐 이렇게 하고. 네, 손으로 옮기고 뭐 있어. 터치도 하고 예, 예. 허공에다가요. 그럼 커지기도 하고. 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 가능해진 그런 야. 이제 안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불과 10년, 15년 후에 우리 현실 속에 구현이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저도 항상 이제 영화 특히 SF 영화나 아니면 뭐 소설 같은 걸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예언하는 모습들이 많이 다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왜 이 스마트폰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느냐, 여기 좀 집중을 하느냐 이런 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헬스케어 관련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네. 이제 사용자들이 편하게 써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회사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거 빅데이터 아니에요. 수집이 되는 거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스마트폰만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한 브랜드를 쓰면 대표적으로 뭐 애플 아이폰을 쓰게 되면은 그다음에 애플 워치를 쓰고 그쪽 계열로 다 가게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기들을 연동해서 많이 개발을 해놓고 출시를 해놓게 되면은 아하. 하나의 스마트폰을 쓰면 이제 그 같은 계열이 편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함께 해가지고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점유율을 다시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효과로 역으로? 같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 저 웨어러블 기기만큼이나 뜨거운 게 AI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AI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AI 기능을 웨어러블 기기에 다 이제 접목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목이 되는 건데 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에 지금 적극적으로 AI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챗 GPT 만든 오픈 AI, 그러니까 챗 GPT가 가장 좀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애플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리가 뭐 그렇게 성능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는데 그렇게 뭐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좀 기능이 좀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구글하고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역시 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에 대고 뭐 이제 지시도 내리고 그다음에 뭐 심심하면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현실적으로 구현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또 반지나 뭐 안경을 통해서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곧 올 걸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네. 네, 한번더 뉴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네, 2부 마무리하고요. 예,
3부 화요일 코너 법학다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최근 이 강형욱 씨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아직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진실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직장 내 갑질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 이희관 변호사와 함께 법학다식에서 이 직장 내 갑질 논란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 사건 경위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번 논란은 강형욱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회사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에 폭로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직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메신저를 열람했으며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스팸을 넣어 받거나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한 퇴직 직원은 퇴직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형욱 씨는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의혹에 반박하며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여러 억측과 비방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강형욱 씨의 해명과 반박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강형욱 씨의 해명과 반박의 주요 내용을 보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직원 감시 목적이 아니고 훈련받는 개가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사고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고, 직원들 메신저를 동의 없게 보게 되었는데 아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 이를 중단하지 못하고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으며, 스팸 선물에 대해서는 주문 실수로 마트에서 파는 형태로 와서 직원들에게 이를 말하고서 나눠 가지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격 모독적인 폭언에 대해서는 자신은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다만 훈련 특성상 강한 어조로 업무 지적을 하였다고는 했고, 직원에게 9,670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부끄러운 실수라고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정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양측의 제보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만 제보 자체만으로도 양측 당사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이슈에 휘말려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이희관 변호사의 말씀은 아직 어느 쪽이다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예단하지 말고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을 좀 기다려보자. 네, 그렇습니다. 판단을 한다면 그 후에 판단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직장 갑질에 대한 우리 관심이 다시 또 높아졌어요. 직장 갑질, 이게 어떤 거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갑질은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종의 사회적 용어이거든요. 우리 대법원은 갑질의 뜻을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다양한 갑질 중에서도 직장 갑질은 뭐 예전에 뭐 간호사 태움 사건, 그다음에 뭐 기업 총수의 물컵 갑질 사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직장 갑질이 계속 문제되는 이유는 뭐 앞서 그 갑질의 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권력적 우위와 부당한 행위가 필요한데 이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한쪽은 지시하고 한쪽은 따르는 이미 권력의 우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만약 상사가 뭐 정당하게 지시를 하면 그건 업무 지시일 텐데 혹여라도 부당한 지시를 하는 순간 그 자체로 갑질이 되는 겁니다. 업무 특성상 이는 계속해서 발생할 거고요. 네. 이러한 수직 관계가 회사라는 경쟁 구조와 만나면 뭐 실적 압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성과주의 때문에 아무래도 상사가 부하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거나 뭐 부당하게 뭐 대하는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테고요. 또 한편으로 일부 조직에서는 여전히 권위적인 문화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조직일수록 직장 갑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클 테고요. 뭐 어쨌든 이러한 직장 갑질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임금 체불에 관한 뭐 임금의 문제, 뭐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부당 지시에 관한 것들, 또 폭언이나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그다음에 부당 해고나 징계, 그다음에 뭐 성희롱, 성폭력 등 뭐 여러 유형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요. 그 아까 저 강용욱 씨의 그 해명 또는 반박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건데 그 CCTV 말이에요. 이게 뭐 요즘은 CCTV 없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CCTV가 많이 사용되는데 사무실 내 CCTV 이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됩니까? 이게 감시하는 용도일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용도일지가 막 헷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보자면 네. 개인정보보호법상 사무실이나 또 공장, 뭐 작업장 같은 데에 CCTV를 설치하려면 직원들의 동의받아야 됩니다. 동의가 필요하다. 네. 예. 만약에 동의 없이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뭐 동의를 받는 것에 예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예외 인정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또한 CCTV 설치 목적은 범죄 예방 등 합법적인 목적이어야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 동의를 받아 설치한 CCTV라도 근태 감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또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동의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떤 경우죠? 이 동의 가능성 때문에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어쩔 수 없이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조금 예측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네. 특정 다수가 거주하는 비공개 장소, 뭐 예를 들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의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뭐 도로나 거리나 상가 건물 이런 데요. 여기서는 동의가 애초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서 CCTV를 설치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법이 정한 사유는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첫째, 개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둘째, 뭐 시설 안전 화재 예방. 셋째, 뭐 범죄 예방. 그다음에 넷째, 교통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뭐 5번째, 교통 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뭐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길거리에 가면 늘 보게 되는 게 교통정보 수집 또는 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들은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설치된 거예요. 예, 그렇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동의 있잖아요. 그 이를테면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할 때는 그 사무실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동의해달라고 그러면 회사에서 그 동의 안 하겠다고 버티기도 쉽지 않은 건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요? 더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영상에 촬영될 때는 좀 사적인 것과 촬영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차피 CCTV로 수집되는 정보도 네.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직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도 네. 그 현실적으로 이 종속 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그 말씀하셨듯이 그 뭐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가 감시하게 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뭐 이렇게 지속적인 감시를 하다 보면 직원에게 또 심리적 압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CCTV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직원이 주휴 수당을 이렇게 요구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직원에게
너 CCTV 확인해서 잘못을 찾아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요. 아까 그 강형욱 씨의 해명의 CCTV 부분에서 그 아이들 얘기가 나와서 그걸 계속 보게 됐다 이렇게 해명한 걸로 아까 전해주셨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그 아들 얘기가 나온 건 그 CCTV가 아니라 이제 메신저 부분이고. 메신저 부분. 메신저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직 그 사실관계의 전후 정황이 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추론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추론의 단계에서 어떤 법적 평가를 조금 잃은 것 같고 사실관계의 전말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시 이제 직장 갑질 일반적인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그 직장 갑질 중에 내가 갑질당했어요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술자리 갔는데 내가 폭언을 들었어요. 못 마시는 술을 자꾸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인데 그 말하자면 인격 모독성, 협박성 발언을 듣는 경우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막 목 조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그런 경우도 실제 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안 좋다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야, 너 능력 안 되면 몸빵이라도 해라. 이 XX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들은 형법상 폭행일 수 있고 명예훼손일 수 있고 모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장 내 폭행이나 폭언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뭐냐면 한 번만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직장의 관계나 문화에서 상급자인 가해자를 고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를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요. 또 하나 차라리 막기라도 했으면 좋은데 그 정도 수위는 또 아니어가지고 애매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사실 이 두 가지 경우가 더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뭔가 하여튼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다, 불쾌하다, 내가 갑질을 당한 것 같다. 그건 느꼈는데 근데 이게 애매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겁니까?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그런 관계 때문에 주저되는 경우나 또는 신고하기 애매한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드디어 2019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를 신설했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괴롭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기초도 마련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를 가장 간단히 말하면 신고악행입니다. 신고악행? 신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해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업무상 필요를 넘어서 신고악행하는 경우, 즉 신체 정신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부당하게 해고 판정을 받는데 어찌어찌해서 다시 복귀한 직원에게 또 화장실 앞에서 근무해라. 이런 게 이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앞의 사례로 돌아가서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형법상 폭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신체 정신상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되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약간 부담스럽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 그 수위가 낮아서 그 경찰에 신고하기 애매한 경우 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이걸 또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사업주나 이런 관할 노동청 같은 데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고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산재 신청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전장치들이 다 돼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법학다식 이희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내부 순환도로 성산 방향 성산램프에서 성산대교 사이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1차로는 사고가 있어서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인데요. 달래내고개에서는 1차로와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천안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옥산 분기점에서 옥산 휴게소까지는 1차로와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동김천 나들목 부근에서는 현재 역시 작업 중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에서 당진 부근 사이 1차로와 2차로 역시 혼잡한 상태입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도 1차로와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으니까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건강 100세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김선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코골이하고 수면무호흡증이요? 네. 코골이는 뭐고 수면무호흡증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숨을 쉴 때 공기가 이제 코로 들어가서 입천장 뒤에 있는 상부의 기도를 통해서 폐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호흡을 할 때 상부의 기도가 잘 열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수면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목젖이나 혀 뒤쪽이 이제 처지고 이제 중력에 의해서 뒤로 밀리면서 상기도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천장 뒤에 있는 상기도가 이제 좁아지면서 공기가 지나갈 때 목젖과 그 주변 점막이 떨리는 걸 코골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기도가 아예 막혀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수면무호흡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코골이가 심해서 아예 이 상기도를 막아서 호흡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수면무호흡. 네, 수면무호흡입니다. 호흡 못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면의 질도 굉장히 나빠지고요. 다양하게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무호흡증은 뭐 몇 초 또는 뭐 이렇게 그 숨을 못 쉬거나 안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호흡을 쉬지 않는 그 이벤트가 10초 이상 이제 되면은 이벤트 하나라고 하고 저희가 1시간에 15번 이상 나오면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그렇게 그거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자다가 갑자기 그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수면 무호흡증을 그냥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면 무호흡증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 일단은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게 되면요. 일단 저희가 깊은 잠에서 이제 혈압이 한 20% 정도 이제 떨어지면서 숨을 이렇게 조금 이제 몸이 쉬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제 수면무호흡 때문에 깊은 잠으로 이제 진입이 어려워지면 이제 정상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가 이제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혈압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혈압 조절이 이제 약제로 어려우신 그런 이제 치료 저항성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까지 수면 무호흡이 동반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저산소증이나 잦은 각성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고혈압, 부정맥, 뭐 당뇨병 이런 것이 심해지면서 뇌 혈관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서 뇌졸중 위험도가 이제 2배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면 중 사망 또 이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진단은 쉽습니까? 진단은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셔서요. 저녁에 이제 하룻밤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다운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수면다운 검사에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면 중에 이제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지 살펴보는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에서 이제 10초 이상 그게 이제 호흡을 하지 못한 이벤트가 1시간에 한 15번 이상 있으면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수면 무호흡을 진단받으려면 정밀하게 진단받으려면 병원에 하루 입원해서 하룻밤은 자야 되는 거군요. 예.
그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수면에도 질이 있습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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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수면은 사실은 얕은 잠부터 깊은 잠까지 있고요. 꿈을 꾸면서 이제 정서적인 거를 이제 네. 조금 해결하고 기억력도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하는 그런 렘 수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주기적으로 잘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수면무호 환자분들은 상기도가 막혀서 이제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원활한 호흡을 하게 하려고 이제 수면 중에 자꾸 각성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자다가 자주 깨게 되면서 깊은 잠으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하. 수면무호 환자분들은 깊은 잠도 부족하고 뭐 만성적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좋은 잠은 어떤 잠입니까? 수면의 질이 높다고 하는 건 어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얕은 잠을 통해서 깊은 잠도 충분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 정서나 뭐 기억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렘 수면이라는 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잘 나와줘야지만 저희가 이제 수면의 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깊이 숙면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네네 그게- 깊은 잠이 잘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깊은 잠을 자는 경우가 아닌 모양이죠. 이렇게 네네.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죠. 그래프 네, 상. 저희가 한 3-4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네. 그게 잘 나와줘야 돼요. 자면서도 뭘 많이 하는구나 우리가.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꿈도 그 수면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꿉니까? 안 꾸는 사람도 있습니까? 꿈을 꾸는데요. 네. 그거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고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저는 꿈은 꾸는데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제가 꿈을 거의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죠. 예.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거에 해당되실 겁니다. 누구나 다 꿈은 꾸는데 기억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예, 예. 그거는 뭐 이렇게 수면의 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못 하는 예. 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렘 수면 때도 이제 수면이 이제 무호흡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각성이 된 상태면은 꿈을 더 잘 기억을 하게 되시고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사실 다르고 여러 요인이 이제 관여를 하기는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수면 무호흡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 중증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네. 적어도 병원에서 1박 하면서 예, 예.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제 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병원이 진단을 했을 때는 어떤 처치가 가능합니까? 병원에서? 병원에서 일단 저희가 처치하는 거는 저희가 가장 효과적이고 이제 첫 번째로 추천되는 치료가 양압기. 양압기. 네, 양압기라는 것입니다. 이 양압기가 뭐냐면 이제 수면 중에 압력이 높은 공기를 코를 통해서 이제 기도로 불어 넣어서 기도가 막히는 걸 예방하는 그런 비침습적인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수면 중에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고 뭐 마스크에서 나오는 또 높은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적응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마스크처럼 생겼습니까? 네, 양압기가? 네, 네. 산소 마스크 같이? 예. 그렇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적응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주간에 이제 저산소증 때문에 그러니까 밤새 내내 저산소증 때문에 주간에 몽롱한 증상이 굉장히 이제 무호흡증 환자분들에게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주간의 몽롱한 증상에 대한 확연한 개선을 이제 경험하시고서는 이런 이제 적응이 어려운 점은 이렇게 잘 극복을 하시는 편입니다. 양압기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예, 그러면 예. 이 양압기라고 하는 산소 마스크 같이 생긴 기계를 네. 이제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렌탈을 해줍니다. 예, 이게 렌탈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수면다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중등도 이상의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양압기 회사를 저희 쪽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양압기 렌탈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비용은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비용은 원래 저희가 정가가 한 네. 89,000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능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잘 쓸 수 있는가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30일 기준으로 70%한 21일 이상, 네. 네, 그리고 매일매일 한 4시간 이상 평균 잘 쓰시는 그 기간에는 저희가 본인 부담금이 50% 정도, 그러니까 한 45,000원 정도 내고 저희가 이제 렌탈을 하게 되고요. 월 45,000원 정도. 그다음에 수능을 아주 잘하셨다. 아까 그 기준에 맞게 잘하셨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20%만 본인 부담금을 내고서 지속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겠네요. 네, 월 한 수능 잘하셨을 땐 18,000원 정도. 그러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수면 무호흡증까지는 아닌데 사실 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어디 뭐 함께 갈 때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조금 고칠 수 있어요? 코골이도 사실은 양압기를 쓰시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나 다 상기도가 이제 좁아지거나 아예 막혀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이 수면 무호흡증 동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치료도 사실은 같은 원리로 양압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코를 좀 골고요. 제 동생도 좀 코를 골아서 어디 지방에 같이 갈 때 서로가 먼저 잘라 그래요. 근데 하도 심하게 골면은 툭 건드리면은 멈추더라고요. 예. 그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잠에 들게 되면은 호흡근들이 이제 좀 마비되는 호흡근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산화탄소에도 훨씬 더 저항이 이제 강해져가지고 호흡이 조금 느려지고 이제 원활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수면 무호흡일 때 저산소증이 생기면 자꾸 깨려고 하는 이유가 깨면은 그래도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각성된다 이런 뜻이죠. 네. 예. 그러니까 호흡을 원활하게 하려고 자꾸 몸이 각성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툭 건드리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각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잠깐 코골이가 조금 낮아지거나 잠깐 중단되거나. 네네네. 본인이 깰 수도 있고요. 저산소증 때문에 너무 몸이 힘들어요. 그렇군요. 네. 뭐 이게 민간요법은 아닌데 이게 코를 심하게 골면은 뭐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한다든지 코를 하여튼 그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입천장 뒤쪽에 있는 상기도가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코에다가 뭔가 처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그러네. 네. 이게 이 구강 안에 내부 구조의 문제니까 바깥에서 뭐 코를 잡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네. 예. 그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골이하고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방치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양압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대 서울병원 김선영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5월 28일 화요일 전격 시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